사람은 낯선 사람에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상하지요? 우리는 늘 바깥을 경계하며 삽니다. 문을 잠그고 비밀번호를 바꾸고 낯선 번호에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를 가장 깊이 찌른 칼은 늘 안쪽에서 들어왔습니다.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던 사람, 내 사정을 잘 안다고 말하던 사람,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 주는 줄 알았던 사람. 그럴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아픈 상처를 남길까요? 더 이상한 것은 그 상처가 생기는 순간에는 대개 상처인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상처는 대개 칼처럼 오지 않습니다. 꽃처럼 옵니다. 걱정처럼 오고 위로처럼 오고 충고처럼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를 흘리면서도 고맙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이미 늦었는지도 모른 채로요. 혹시 이런 적 있으셨습니까? 누군가와 헤어진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별말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숨이 턱 막힙니다. 분명히 나를 위해 한 말이라는데 이렇게 가슴이 무거운 걸까? 욕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노골적인 비난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당신 편이라는 얼굴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집에 돌아와 혼자 씻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불을 끄고 누웠을 때 그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제야 이상해집니다. 그 말은 나를 따뜻하게 하지 않았을까? 위로가 아니라 흔적이 되었을까? 나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못했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부산에 사는 62 최병호 씨는 은퇴 후 매일 아침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실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아침 8시면 늘 같은 벤치에 앉아 장기판을 펼쳤으니까요. 직장을 떠난 뒤 하루가 길어진 사람에게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나는 얼굴들은 작은 버팀목이 됩니다. 누군가 내 자리를 기억해 준다는 것, 내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최병호 씨에게도 그랬습니다. 그중 유난히 가까워진 사람이 하나 있었지요. 장기 두는 실력도 비슷했고 말투도 시원했고 먼저 어깨를 두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장도식이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 사이에서 분위기를 주도했고 남의 사정을 자연스럽게 물어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진짜 칼은 대개 좀 멀리서 번쩍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기판 주위에 사람들이 여러 모여 있었고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자식 이야기로 흘렀습니다. 최병호 씨도 별 생각 없이 막내 아들 얘기를 꺼냈습니다. 38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다고,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지 않느냐고 그냥 바람 빠진 말처럼 던진 이야기였습니다. 문제는 그 덤이었습니다. 장도식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몸을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아니, 수입도 괜찮다면서 아직 혼자야? 혹시 무슨 사정이 있는 건 아니야? 요즘 세상에 늦는 사람 많다지만 그래도 그 나이면 주위에서 이상하게 보지 않겠어. 이상하지요? 말만 보면 아주 틀린 말도 아닙니다. 목소리도 다정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장기판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모였습니다. 바로 그때 최병호 씨는 깨달았을 겁니다. 이 말은 아들 걱정이 아니라 내 체면을 무너뜨리는 말이라는 것을요. 그런데도 그는 웃었습니다.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를 내는 순간 예민한 사람이 되는 쪽은 자신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기를 두면 수가 꼬였습니다. 상대 돌보다 자기 마음이 먼저 흔들렸으니까요. 집에 돌아와도 말 한마디가 귓속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니야? 그 문장은 질문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선언이었습니다. 내 집엔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선언. 그리고 더 잔인한 건 그 선언을 걱정이라는 포장지로 싸서 건넸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병호 씨는 장도식에게 화가 나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웃었을까? 그 자리에서 말을 끊지 못했을까? 나는 고맙다고까지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무너집니다. 상처보다 먼저 수치심이 오고 수치심보다 먼저 자기 의심이 오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혹시 정말 걱정해서 한 말인데 내가 이상하게 받아들인 건가? 이 질문이 시작되면 가해자는 사라지고 피해자만 스스로를 신문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방식을 수동적 공격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평화롭고 친절하지만 안쪽에는 상대를 낮추고 흔들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방식이지요.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공격이 노골적인 욕설보다 더 오래 남는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놓고 때리면 방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소를 띤 얼굴로, 다정한 음성으로 모두가 듣는 자리에서 체면만 정확히 찌르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멈춰버립니다. 위험 신호가 늦게 켜지기 때문입니다. 독이 설탕에 녹아 있으면 혀는 속지요. 몸이 반응할 때는 이미 삼킨 뒤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말의 모양이 부드러울수록 그 안에 바늘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늦게 아프고 더 오래 아픕니다. 그렇다면 진짜 걱정과 가짜 걱정은 어디서 갈릴까요? 의외로 답은 단순합니다. 진짜로 아끼는 사람은 상대의 아픈 부분을 관객 앞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말합니다. 체면을 지켜주고 답할 여지를 남겨두고 무엇보다 상대가 부끄럽지 않게 묻습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여러 사람 앞에서 당신의 상처를 꺼내놓고 걱정이라는 말을 붙였다면 그는 당신을 도운 것이 아니라 무대 위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관객이 있는 무대에서는 늘 한 사람이 올라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내려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싸워야 할까요? 참아야 할까요? 아니면 한 번 더 웃어야 할까요? 바로 그 답이 다음 이야기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걱정이 아니라 눈물로 칼을 숨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조종하는데 큰 목소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조종은 약한 얼굴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 처진 어깨,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같은 눈빛. 우리는 그런 사람 앞에서 쉽게 무장해져야 됩니다. 강한 사람은 경계해도 약해 보이는 사람은 쉽게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틈으로 어떤 사람들은 들어옵니다. 당신의 선의를 꺼내 쓰고 당신의 죄책감을 눌러안고 당신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피해자로 고정해 버립니다. 문제는 이 유형의 사람은 처음엔 너무 가엾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진실을 알아도 쉽게 분노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먼저 탓하게 되지요. 내가 너무 계산적이었나? 내가 너무 차가웠나?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당신의 따뜻함을 자기 생존의 도구로 바꿔 쓴 걸까요? 대전에 사는 이순옥 씨는 구청 요가교실에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3번, 몸도 풀고 사람도 만나는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속 있는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아는 분이었지요. 거기서 만난 사람이 한혜란이었습니다. 한혜란은 말수가 적었고 늘 조용했고 처음 보면 보호해주고 싶은 인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뒤 한혜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저 잠깐 이야기 좀 들어주실 수 있어요? 바로 그 한마디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갔다는 이야기, 딸과 연락이 뜸하다는 이야기, 생활이 빠듯하다는 이야기. 한혜라는 말할 때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 같은 얼굴을 했고 이순옥 씨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순옥 씨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가장 먼저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반찬을 조금 더 만들었을 뿐입니다. 오늘은 된장찌개를 했으니 조금 덜어주고 내일은 멸치볶음을 했으니 한 통 챙겨주고 비 오는 날엔 뜨끈한 국까지 싸주었습니다.
다음엔 비타민을 사다 줬고 병원에 갈 일이 있다면 택시비도 보태 주었습니다. 한혜라는 그때마다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없었으면 나 정말 못 버텼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순옥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건 특히 나이 들어 하루가 비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람은 도움을 줄 때도 살아있음을 느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짜 관계라면 여기서 따뜻함이 쌓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어떤 관계는 줄수록 더 지치고 도울수록 더 허전해질까요? 그 이유는 늘 비슷한 순간에 드러납니다. 내가 힘들어졌을 때입니다. 어느 날 이순옥 씨의 허리 디스크가 심해졌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들었고 병원에 혼자 가기 버거웠습니다. 망설이다가 한혜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깐만 같이 가줄 수 있겠나고 혼자 가기 좀 어렵다고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돌아온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언니, 나도 요즘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걷기가 힘들어. 사실 나는 언니보다 더 심한 것 같아. 그리고는 기다렸다는 듯 자기 사정을 쏟아냈습니다. 딸은 연락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기는 정말 외로운 사람이라고. 이상하지요. 분명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이순옥 씨였는데 전화를 끊고 나니 미안해진 쪽도 이순옥 씨였습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한테 내가 무리한 부탁을 했구나. 내가 괜히 짐을 얹었구나. 이 감정이야말로 가장 교묘한 덫입니다. 누군가 내 선혜를 오래 받아온 끝에 내가 처음 손을 내밀었을 때 오히려 내가 죄인이 되는 구조. 이런 관계는 처음부터 균형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얼굴을 드러냅니다. 한 달쯤 뒤 이순옥 씨의 딸이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엄마, 이분 그 혜란 씨 맞지? 사진 속 한혜란은 경주의 한 사찰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파 걷기도 어렵다던 사람은 여행 중이었고 새 옷을 입었고 친구들과 나란히 서서 누구보다 밝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너무 잔인했던 이유는 거짓말이 들켜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쏟아부은 시간, 음식, 돈, 걱정, 그리고 진심이 한순간에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배려가 아니라 이용, 우정이 아니라 소비. 이순옥 씨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아침에 한혜란에게 가져다 주려고 끓여둔 미역국이 있었습니다. 그 냄비를 들여다보다가 결국 싱크대에 천천히 부었습니다. 미역국이 아니라 달간의 마음이 흘러내리는 소리였겠지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은 늘 가장 불쌍해야 합니다. 당신이 힘들다고 말하면 그들은 즉시 더 큰 고통을 꺼내 무대 중앙에 놓습니다. 둘째, 당신의 도움은 쉽게 받지만 당신의 도움 요청은 무겁게 받지 않습니다. 셋째, 당신이 지쳐 한 발 물러서려 하면 바로 죄책감을 심습니다. 나 같은 사람까지 버리려고 하냐고, 결국 너도 다르지 않다고, 너만 믿었는데 실망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모질다는 말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더 자주 참습니다. 이제 와서 싸우고 싶지 않아서, 괜히 냉정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내 정이 식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서요.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심은 죄책감을 담보로 거래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선함을 당연한 급식처럼 먹어치우는 관계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사실 아주 어렵지도 않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돌아섰을 때 내 마음이 조용히 따뜻해지는지 보십시오. 아니면 묘하게 기운이 빠지고 또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고 충분하지 않다는 죄책감이 밀려오는지 보십시오. 건강한 관계는 도운 뒤에도 내 존엄을 남겨둡니다. 병든 관계는 도운 뒤에 내 경계를 깎아 먹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는 것을 멈추는 일이 차가움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내 허리가 부러지기 전에 짐을 내려놓는 일, 내 노후와 체력과 마음을 지키는 일,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해를 끼치지도 않고
울면서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주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이 생각보다 더 큰 배신으로 남기도 합니다. 큰 배신은 요란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싸움이 있고 언성이 높아지고 문이 세게 닫히고 누군가 등을 돌리는 장면이 있을 거라고 믿지요. 하지만 현실의 배신은 종종 너무 조용해서 더 잔인합니다. 별일 없다는 듯 그냥 연락이 줄고 그냥 약속이 비고 그냥 사람이 사라집니다. 말 한마디 남기지 않은 빈자리. 설명도 없고 사과도 없는 침묵. 사람은 때로 그 침묵 앞에서 더 오래 무너집니다. 차라리 대놓고 미워했다면 정리라도 쉬웠을 텐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빠져나간 사람은 남겨진 이에게 끝없는 질문만 남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동안의 시간은 다 뭐였나? 내가 믿었던 것은 진짜였나? 그리고 가장 아픈 질문 하나가 마지막에 남습니다. 혹시 나만 진심이었던 건가? 인천에 사는 67 박정혜 씨는 평생 교단에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고 마지막엔 교장으로 은퇴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늘 중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후배 교사들은 고민이 있으면 찾아왔고 학부모들은 먼저 인사를 건넸고 전화기는 좀처럼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명절이면 안부 메시지가 쏟아졌고 생일이면 축하 전화가 이어졌고 작은 일 하나에도 도움이 필요하다며 사람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정혜 씨는 그것을 관계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성실하게 살아왔으니 내 주변 사람들도 그만큼 나를 아껴주겠지.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데는 단 한 번의 저녁 식사면 충분했습니다. 은퇴한 해 박정혜 씨는 큰마음 먹고 집으로 20명을 초대했습니다. 그 중에는 오래된 동료도 있었고 가장 가깝다고 여겼던 후배도 있었습니다.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함께 마무리하는 자리였고 어쩌면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스스로 확인하고 싶은 자리였는지도 모릅니다. 일주일 전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장을 보고 반찬을 생각하고 집안을 쓸고 닦고 그릇을 맞추고 자리 배치까지 신경 썼습니다. 특히 한 후배를 위해 새벽 4시에 직접 시장까지 나가 소고기 장조림 재료를 샀습니다. 그 후배는 예전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박정혜 씨에게 울면서 고민을 털어놓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정혜 씨는 장조림을 내어주며 이야기를 들어주곤 했지요. 그러니 이번에도 그 후배가 오면 그 시절처럼 밥 한 그릇 더 먹이고 싶었던 겁니다. 저녁 6시 식탁 위에는 20명 자리의 그릇과 수저가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반찬은 12가지가 넘었고 장조림은 그 후배가 앉을 자리 가까이에 두었습니다. 박정혜 씨는 부엌과 현관을 오가며 시간을 보았습니다. 6시 반, 2사람이 왔습니다. 7시, 1명이 더 왔습니다. 그리고 1사람, 거기까지였습니다. 20명 중 4명 미리 연락이라도 준 사람은 못되지 않았고 대부분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가장 아꼈던 후배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 한 통도 없었습니다. 남은 4사람 앞에서 박정혜 씨는 웃었다고 합니다. 다들 바쁜가 보지 뭐, 넌 말이라 그렇잖아. 하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떨렸는지 아마 본인만 알았을 겁니다. 진짜 무너지는 순간은 대개 사람들 앞에서 오지 않습니다. 손님이 돌아간 뒤 불이 약간 어두워진 부엌에서 이제 치워야 하는 20개의 자리를 바라볼 때 옵니다. 그날 밤 박정혜 씨는 빈 접시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뒤집혀 있는 16자리의 수저가 그렇게 낯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앉을 줄 알았던 자리, 웃음이 오갈 줄 알았던 자리, 식탁 위에서 따뜻한 김이 오를 줄 알았던 자리가 너무 깨끗하게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고기 장조림은 거의 손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며 박정혜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 이게 내 30년이었구나.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 단지 서운함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가 한순간에 잘못 읽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배신보다 허무에 더 오래 잠식됩니다.
내가 쌓았다고 믿은 것이 사실은 모래 위의 집이었다는 감각. 내가 소중히 여긴 사람들이 사실은 내 자리가 소중했던 것뿐이었다는 감각. 그것이 사람을 늦은 밤까지 붙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16이 떠났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내 몸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때 없는 사람의 숫자만 셉니다. 그러나 인생의 진짜 모양은 남은 사람의 이름에서 드러납니다. 박정혜 씨의 식탁에 온 네 사람은 교장이라는 직함을 보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그 집으로 간 것은 직함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썰물이 빠지고 나서야 해변에 남은 것이 무엇인지 보이는 것처럼 인생도 무엇인가 사라진 뒤에라 진짜 관계가 드러납니다. 건강이 빠지고 자리가 빠지고 힘이 빠지고 줄 것이 줄어들 때 그럼에도 남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결국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은가가 아니라 내 거울에도 남을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보면 관계는 꽃 구경 오는 벌과도 비슷합니다. 봄에는 화려한 꽃을 보고 다들 몰려옵니다. 향기가 있고 열매의 기대가 있고 볼거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겨울이 되면 대부분 사라집니다. 그때도 그 나무가지에 앉아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는 꽃이 아니라 나무를 좋아한 겁니다. 박정혜 씨에게 그 네 사람은 그런 존재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떠난 사람을 원망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 아무도 믿지 말아야 할까요? 아마 답은 그 둘 다 아닐 겁니다. 진짜 어려운 질문은 오히려 이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 누군가의 꽃만 보고 몰려갔다가 거울에 사라진 적은 없었을까? 이제 이야기는 밖을 보던 카메라를 안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장 불편한 진실 하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을 꿰뚫어보는 일보다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보는 일입니다. 이상하지요? 우리는 남의 말투, 남의 표정, 남의 무례함, 남의 이기심은 아주 빠르게 알아챕니다. 그런데 내 말이 누군가를 짓눌렀다는 사실은 좀처럼 알아채지 못합니다. 특히 내가 좋은 의도로 한 말이라고 믿고 있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나는 널 위해서 말한 거야. 나는 경험이 있으니까 아는 거야. 나는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이 말들 안에는 종종 아주 위험한 먼지부가 숨어 있습니다. 의도가 선하면 결과도 선할 거라는 착각. 하지만 인간관계는 의도가 아니라 상대의 상처에서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두려움 속에 살게 만듭니다. 서울에 사는 74살 김동수 씨는 자신이 좋은 아버지라고 믿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냈고 큰아들이 결혼할 때는 전셋돈까지 보태 주었습니다. 돈도 시간도 체력도 거의 다 가족에게 쏟아부은 삶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니 자식에게 한마디쯤 할 자격이 있다고 여겼던 것도 어쩌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니, 자격을 넘어 애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살아보니 이 길은 아니다. 그 선택은 위험하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해보겠다고 했을 때도 김동수 씨는 바로 잘라 말했습니다. 장사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걸 하나. 아들이 이사를 가겠다고 하면 지금 있는 데가 낫다고 했고 손주 교육 이야기가 나오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고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그 모든 말에 악의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악의가 없다고 무게가 없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의 전화가 줄었습니다. 명절에 와도 오래 앉아있지 않았고 밥상에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수 씨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저러지. 요즘 자식들은 고마운 줄을 모르나. 그는 자신이 배신당했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진실은 가장 뜻밖의 사람에게서 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평소 말이 적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길게 썼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님, 남편은 아버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합니다. 아버님을 만나고 오면 며칠 동안 말이 없어요. 자기가 뭘 해도 아버님 앞에서는 틀린 것 같다고 합니다. 30이 넘었는데도 아버님 앞에 서면 10살짜리 아이가 된다고 해요. 사랑하시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지금은 너무 무겁습니다. 김동수 씨는 그 문자를 읽고 오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무서워한다는 말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관계가 상대에게는 두려움이었을 수 있다는 사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로 나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먼지 쌓인 사진 속에는 5살 아들이 솜사탕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설탕을 잔뜩 묻힌 채 세상이 다 자기 것인 줄 아는 아이의 얼굴. 그 사진 앞에서 김동수 씨의 손이 멈춘 이유는 아들이 보고 싶어서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렇게 편하게 웃는 얼굴을 자신 앞에서 본 것이 언제였는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되는 일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어려운 일은 내가 좋은 부모이고 싶었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를 세게 붙잡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가한 압박은 미움보다 더 늦게 발견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인지적 사각지대라고 부르곤 합니다. 우리는 자기 의도가 선하다고 믿는 순간 자기 방식의 폭력성을 거해 보지 못합니다. 음식에 늘 소금을 넣는 사람이 자기 간을 못 느끼는 것과 비슷합니다. 본인에겐 적당한데 남이 먹으면 짭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말해온 사람은 자기 말의 무게를 잘 모릅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아는 것이 많다는 확신이 상대의 선택을 지우기 쉽기 때문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여백이 줄어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늘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옳은 말을 삼키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맞다는 확신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가 자기 길을 걸어볼 권리를 지켜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김동수 씨는 그날 이후 조금씩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전화할 때 예전처럼 충고부터 꺼내지 않았습니다. 카페 장사는 잘 되냐고 평가하듯 묻는 대신 요즘 뭐하며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손주 문제에 대해 말을 보태고 싶을 때도 먼저 며느리의 생각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요. 입 밖까지 나온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말을 한마디 줄이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특별한 용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뭐 하세요? 그냥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김동수 씨는 그 짧은 전화가 그렇게 오래 남았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이기는 관계보다 누군가가 편하게 찾아오는 관계에서 훨씬 더 깊은 위로를 얻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바뀝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가 아니라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무게였는가. 그리고 그 질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다음 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알아본 다음에는 결국 하나를 결정해야 하니까요. 붙들 것인가 아니면 놓을 것인가. 어떤 상처는 시간이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길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 살아도 밤이 되면 같은 얼굴이 떠오르고 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잊어버려. 그만 생각해. 하지만 누구보다 잘 아는 건 상처받은 본인입니다. 잊어야 한다는 말만큼 잊히지 않는 것도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분노를 품은 채 몇 년을 살아갑니다. 이상하게도 그 분노는 상대보다 자신을 더 갉아먹습니다. 상대는 벌써 멀쩡히 살고 있을지 모르는데 남겨진 사람만 밤마다 같은 장면을 복귀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용서는 정말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채 사는 동안 도대체 누가 더 무너지고 있는가? 광주에 사는 68 한미경 씨에게는 30년을 함께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같은 시장에서 장사했고 아이들 키우며 반찬도 나눴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밤늦게까지 전화로 흉도 보며 버틴 사이였습니다. 친구라기보다 가족 같았고 언니 같다가도 동생 같았고 인생의 한 장면마다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큰돈을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남편 병원비가 급하다고, 당장 막히면 큰일 난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울먹였습니다. 한미경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30년 친구인데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돈 중 적지 않은 액수를 건넸습니다. 친구는 울면서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상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가장 오래 믿어온 사람이 등을 돌릴 때 무너지는 것은 돈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 붙들고 있던 내 세계일까요? 석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하면 형편이 안 된다는 말뿐이었고 어느 순간 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 번호를 겨우 알아내 연락했더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 조금은 1년이 되었고 2년이 되었고 5년이 되었습니다. 돈이 아픈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미경 씨를 진짜로 잠 못 들게 한 것은 돈보다 배신이었습니다. 밤마다 같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울며 고맙다던 그 얼굴, 꼭 갚겠다던 그 목소리, 그리고 바뀌어 있던 전화번호. 셋이 돌아가며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화가 났고 곧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애 줬을까? 내가 바보였지. 30년이 무슨 소용이나. 결국 사람은 다 돈 앞에서 무너지나. 분노와 자책이 번갈아 몰려오면 사람은 앞으로 가는 힘을 잃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결국 그 사람과 계속 연결돼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 게시판에서 전단지 하나를 보았습니다. 어르신 자서전 쓰기 교실. 별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일 오후를 보내기 위해 등록했다고 합니다. 첫 수업에서 강사는 뜻밖의 과제를 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마음 아프게 한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십시오. 단, 이 편지는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쁜 말 하지 마십시오. 하고 싶은 말을 다 쓰십시오. 한미경 씨는 처음에는 펜을 들고도 한참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첫 줄을 쓰자마자 멈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믿었는데 30년이 그것밖에 안 됐나. 내가 얼마나 많은 밤을 잠 못 자며 일을 갈았는지 너는 아느냐. 울다가 쓰고 쓰다가 다시 울고 종이는 내 장이 되었습니다. 글씨는 비뚤었고 군데군데 눈물에 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썼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미워하는 것도 지쳤다. 이제는 놓겠다. 그날 저녁 한미경 씨는 집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냄비를 놓고 편지를 그 안에 넣었습니다. 라이터를 켜자 종이 모서리부터 갈색으로 말리기 시작했고 곧 글자들이 하나씩 검게 뒤틀리며 사라졌습니다. 떨리던 자신의 손글씨가 재가 되어 날아가는 장면을 오래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알았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의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종료 선언이라는 것을요. 사람들은 종종 용서를 착한 척하는 일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짜 용서는 오히려 이기적인 결심에 가깝습니다. 더는 내가 내 밤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심. 더는 내가 내 머릿속에 월세 없이 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심. 상대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대단한 성인이 되는 일이 아니라 내 어깨에 올라탄 짐을 조용히 내려놓는 일에 가깝습니다.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최고의 복수는 그 사람과 같은 인간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머리로는 이해돼도 상처받은 직후에는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착해져야 하지. 내가 내려놔야 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복수심은 칼을 쥐은 내 손부터 베고 있다는 것을요. 한미경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여전히 잘못했어요. 내가 용서한 건 나 자신이었어요. 사람을 잘못 본 나, 돈을 내준 나, 그 뒤로 5년 동안 스스로를 미워한 나를요.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를 용서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끝없이 처벌합니다. 내가 멍청했다.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순진했다. 하지만 상처의 마지막 감옥은 종종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치유는 늘 두 문장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잘못했다. 그리고 그 잘못 때문에 내가 평생 스스로를 벌줄 필요는 없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한 번 쓴다고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태운 편지에 제가 내일 다시 마음에 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은 반복해야 합니다. 그 일은 끝났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이 문장은 처음엔 거짓말처럼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상처는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반복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계속 떠올릴수록 커지고 계속 이름 붙일수록 형태를 갖습니다. 그러니 멈추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비운 자리에 무엇을 둘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짐을 내려놓은 뒤 사람은 결국 다시 누군가를 선택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남은 인생에서 진짜 곁에 둘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화려한 곳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인맥이 넓은 것을 힘이라고 말합니다. 전화번호가 많고 아는 얼굴이 많고 어딜 가나 인사할 사람이 많은 것, 젊을 때는 그것이 실제로 힘처럼 느껴집니다. 약속이 많고 초대가 많고 나를 찾는 일이 많은 것만으로도 내가 중요한 사람인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한번 아프고 일이 끊기고 먼저 연락할 힘이 사라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많던 사람들 사이에서 진짜 남는 사람이 몇인지 너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대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처음엔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결국엔 살립니다. 왜냐하면 그 적은 숫자 속에 비로소 진짜 삶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에 사는 60살 윤재호 씨는 30년 넘게 은행에서 일했고 지점장까지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연락처는 수백 개였고 한 달에 골프 약속만 10번이 넘었습니다. 주말이면 경조사를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고 휴대전화는 늘 울렸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관계의 표본 같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경미한 뇌졸중이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크게 후유증은 남지 않았지만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지 않으면 다음은 장담 못한다고. 병원 침대에 누운 윤재호 씨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스트레스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은퇴도 했고 빚도 없고 자식들도 잘 사는데 왜 이렇게 늘 마음이 분주했을까? 곰곰이 따져보니 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나가는 모임, 별로 친하지 않은데 예의를 위해 이어가는 연락, 웃고는 있지만 돌아오면 유난히 기가 빠지는 만남들. 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많은 관계가 자신을 살린 것이 아니라 소모시키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윤재호 씨는 작은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30일 동안 먼저 연락하지 않기, 전화도 하지 않고, 문자도 보내지 않고, 모임도 나가지 않기. 누가 연락하면 받되 이번만큼은 내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지 않기로 한 겁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관계들이 정말 나를 향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유지된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첫째 주는 조용했습니다. 둘째 주에 온 전화 한 통은 보험갱신 안내였습니다. 셋째 주가 되자 그는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존재감 없는 사람이었나?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간 거지? 그리고 30일이 끝났을 때 연락한 사람은 단 3명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3명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결국 3명은 있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거의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늘 밥은 먹었어. 약은 챙겼어. 산책은 했어. 그런 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재호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30년 넘게 옆에 있던 사람의 안부가 이제야 이렇게 따뜻하게 들릴까? 두 번째는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쯤 야 살아있나? 밥은 먹고 다니나? 그런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단한 위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짧음이 오히려 진심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예상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박성호 씨였습니다. 윤재호 씨는 매일 아침 운동을 나가며 경비실 앞을 지날 때마다 가볍게 목례를 했을 뿐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3일 연속 보이지 않자 박성호 씨가 직접 추인종을 눌렀습니다. 사모님께 여쭤보니 집에 계신다길래요. 3일째 안 보이셔서 혹시 어디 편찮으신가 싶어서요. 괜찮으십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재호 씨는 울었다고 합니다. 수백 명의 연락처보다 3일을 기억한 한 사람의 눈이 더 따뜻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30년 동안 300명을 관리하느라 정작 세 사람을 놓치고 살았다는 것을요. 아내와 손잡고 걷는 시간, 친구에게 먼저 안부를 묻는 짧은 전화, 경비실 앞에 캔커피 하나 놓고 몇 마디 더 나누는 이 인생을 바쳐주는 것은 늘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사람은 넓게 연결될수록 강해지는 게 아니라 깊게 연결될수록 덜 무너집니다. 인간의 마음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깊이 품지 못합니다. 밤 11시에 전화해 나 지금 너무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아야 몇 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오히려 그 몇 명이 있다는 사실이 기적에 가깝습니다. 넓은 들판보다 작은 뿌리가 더 오래 버티는 법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사람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은 사람을 더 소중히 하겠다는 뜻입니다. 약한 가지를 쳐내야 뿌리가 산다는 사실을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늘 가까운 사람에게서 올까요? 아마도 가까운 사람만이 우리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래서 남은 삶의 품질도 결국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누구에게 마음을 열 것인가? 누구 앞에서는 한 발 물러설 것인가?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의 이야기는 결국 이 세 문장으로 남습니다. 걱정처럼 보이는 공격 앞에서는 내 경계를 지킬 것, 눈물로 죄책감을 씹는 관계에서는 나를 먼저 구할 것, 그리고 조용히 남아준 사람들의 이름을 잊지 말 것, 여기에 하나가 더해집니다. 내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짓누르고 있지는 않은지, 가끔은 카메라를 안으로 돌려볼 것, 이것까지 할 수 있다면 사람을 보는 눈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지혜가 됩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로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믿어야 할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 함부로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을 구별하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내 곁에 남아준 소수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돌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내의 안부 전화, 친구의 짧은 문자, 3일 안 보인다고 추인종을 눌러준 사람의 걱정. 인생의 마지막을 지탱하는 것은 대개 거창한 인맥이 아니라 이런 작은 반복입니다. 만약 오늘 떠오른 얼굴이 있다면 그 얼굴이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인지 아니면 조용히 남아준 사람인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남아준 사람 쪽으로 한 걸음 가십시오. 남은 날들은 상처를 분석하는 데만 쓰기엔 너무 귀합니다. 이제는 누가 칼을 숨기고 있는지 아는 것만큼 누가 빈손으로 겉에 서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인생의 깊이는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는가가 아니라 몇 사람 앞에서 편안히 숨 쉴 수 있는가로 결정되니까요.